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맞이하는 2003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의 테마는 누구를 위한 기관, 단체인가? 라는 이러한 테마입니다. 지금 9탄째인데 그 8탄에서 다단계의 흑백사진 8탄에서 2003년은 참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2003년도는 좀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굉장히 좀 우울한 한 해가 2003년입니다. 일단 2002년도에 대통령 후보 그런 다단계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그럼 됐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쉽게 공제조업이 출범이 되면서 2003년부터 공제조합이 지금 제목처럼 누구를 위한 기관, 단체인가 라는 말처럼 처음에 칼을 좀 휘두르는 거죠. 서두를 한번 읽어볼게요. 2003년의 한국 다단계 판매 업계의 역사는 조금은 우울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희망이 큰 만큼, 그 기대 심리가 큰 만큼 좀 어떤 상대적으로 좀 우울한 우울한 어떤 그 실망이 큰 법이지 않습니까? 1999년 이후 해마다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며 99년에 거의 9천억 가까운 매출에 2000년도에 2조를 돌파하고 2001년도에 3조 7,500억 정도를 하면서 거의 4조에 육박하면서 또 2002년도에 역시 4조를 달성 못했지만 3조 8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었는데 이렇게 급성장을 해온 반면에 2003년에 들어서는 시장의 축소와 매출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꺾였어요.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습니다. 개정 방문 판매법 시행에 맞는 대비책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한 공제조합이 많은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때 공제조합이 출범되면서 그전에는 거의 6, 700개 정도의 업체 난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100몇 개 업체로 업체 수도 확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영세 기업들은 도산을 하거나 또 영세 기업들끼리 뭉쳐서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떠한 기업들이 거의 M&A 하듯이 많은 업체들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때 그런 과정에서 확 큰 회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런 영세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한 기업도 있었고 아무튼 업체 수는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보시면 볼게요. 바이너리 금지 소문 또 제2, 3회 공제조합 추진도 이런 내용처럼 개정 방문 판매법은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됐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 후에 확정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으로 업계에 영향을 끼친 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방문 판매법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업계는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판매법의 주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죠. 그 전에 계속 의견 조율이었고 최소 자본금 5억 원 지금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하 되고요. 후원수당 총액 범위 매출액의 35% 이내 이것도 변함이 없고요. 이때 제정이 돼서 가격 상한선 130만원 이거는 160만원까지 조금 상향됐고요. 다단계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금액 한계 연간 5만원 반품기한 3개월 제한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등이다. 업계에서는 가격의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반품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됐다는 조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 소비자한테는 반품 기간 14일입니다. 14일이고 이때는 20일인가요? 어쨌든 그 다단계 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3개월 정도는 자기가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반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14일 이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 이때 당시에 정해진 법이, 이때 이 주요 내용들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공제조합 출범에 이제 또 반대 세력들이 제3의 공제조합 출범하려고 발기인까지 이렇게 모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안 됐어요. 왜 그러면 당시에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그 담보율을 좀 현재 직접 판매 공제 40% 그리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20%로 알고 있는데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제3의 공제조합 추진했던 세력들은 담보율을 최대 10% 선으로 낮추겠다며 엔젤 공제조합이라는 제3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자본력 없이는 이 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자본금을 5억으로 시작한다고 5억만 달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이상은 매출이 거의 뭐 담보 잡고 하다 보니까 유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자본력 없이는 지금 이 업계에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첫 달부터 매출을 막 띄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하지만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실태 조사를 통해 17개 업체가 시정 조치를 받아 개정 방문 판매법 시행 후 까다로워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잇따랐다. 예, 항상 새로운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업체도 있는 거죠. 이들 중에는 불법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법 준수 의지를 가진 합법 업체들만 옥죄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제조합이나 이런 공제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짜 이런 합법적인 회사들만이 아니라 이 합법적인 회사들을 좀 잘 육성하려면 그런 불법적인 회사들을 좀 관리 감독에 좀 신경 써줘야 좀 제대로 하겠다는 회사들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볼게요. 개정 방문 판매법 시행으로 인해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는 결국 업체 수의 대폭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제조합의 높은 담보율은 사업 환경을 더욱 힘들게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담보율을 최저 10% 선을 낮추겠다며 엔젤 공제조합이라는 제3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60여 개 회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무산됐다. 이 60여 개 업체가 결국엔 다 영세한 기업들이죠. 40%, 뭐 20%씩 내면서 영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들이다 보니까. 반면 업계 전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정 방문 판매법의 시행을 올바른 유통시장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다 있죠. 한편 개정 방문 판매법 시행 이후 바이너리가 금지됐다는 소문이 테헤란 내에 파다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문 판매법상에는 바이너리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당연하죠. 바이너리도 하나의 보상 플랫자는 하나의 보상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뭐 매트릭스 방식, 바이너리, 뭐 브레이크 어웨이, 유니레벨 이런 섞어서 하이브리드 방식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전까지 계속 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나 유니레벨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바이너리가 워낙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확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견제를 많이 했는데 이 바이너리는 잘못된 보상 플랜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70% 이상이 바이너리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이제 후레쉬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후레쉬 아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뭐 기신 못 맞춘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대실적 무한 누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월시켜주는 시스템으로 변동됐기 때문에
뭐 기준도 못 맞추면 바이너리다 이런 말이 안 맞습니다. 단지 후원수당 상한선인 35%를 지키기 위해서 바이너리를 채택한 회사들이 보상 플랜을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었다. 예, 이 바이너리가 실제 이렇게 35% 후원수당을 넘어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과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마다 그런 후원수당을 이제 캡을 씌운다거나 뭐 그러면서 또 어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사이클, 뭐 두 사이클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하는 데도 많았고 몇 점, 지금 실제 애터미 같은 경우도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제잖아요. 그 점수에 의해서 그 점 N값이 정해져서 그 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이 바이너리에 이제 누적 같은 거 인정해주면 무조건 과지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2002년 말에도 바이너리 채택한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대폭이든 소폭이든 보상 플랜을 수정했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계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너리 구조로 보상 플랜을 설계할 때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풀어주다가 나중에 보상 플랜 변경을 해서 수당을 적게 풀어주면 사업자들의 이탈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은 막 많이 풀어주죠. 처음에는 뭐 과지급이 안 되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과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보상 플랜 변경 바람이 분 것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비였던 셈이다. 이런 말이었고요. 이런 탈 많았던 공제조합 고담보율 방식 고수, 이건 지금도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2년 연말 업계는 긴박하게 돌아왔다. 개정 방문 판매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되는데 유일한 대안이었던 공제조합이 12월 중순이 되어서도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10월 15일 먼저 인가 신청을 냈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설립위원회 측은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른다. 예, 계속 우린 준비됐는데 왜 인가 안 해주냐, 뭐 이런 부분도 생겼다는 거고, 특수판매공제조합도 뭐 어떤 그런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사건이 2002년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2003년도에가 돼서야 이런 이제 공제조합이 영업을 개시하게 됐고, 이 공제조합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공제 계획을 체결하면서 200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발끈한 공정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자칫 잘못하면 거의 모든 업체가, 이거 2012년, 2002년 얘기입니다. 2002년. 지금 2003년 얘기하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거의 모든 업체가, 법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 모든 업체가 불법 업체로 전락할 뻔한 순간이었다. 법에서는 이런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공제계약의 계약을 내가 해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법인데 내가 계약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국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10개사의 조합사만으로 운영하겠다던 애초의 방침을 바꿔 비조합사란 방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이르렀고, 설립위원회가 물러난 특판조합도 우여곡절 끝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출범한 공제조합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정상적인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었다. 2003년 초부터 이런 어떤 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어왔죠. 예, 여기 사진의 내용을 보면 직판조합 총회에서는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 후보에 추대됐지만 부결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출범 이후에도 2003년 이제 초에 이제 영업 개시했는데
특판조합의 경우 조합 내부의 문제로 조합 직원이 조합사 임원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직판조합은 2003년 9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조합사 간의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03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이런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2003년도에 전년부터 계속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 배경 속에 렉서스, 유사나라는 외국계 기업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2003년은 몇몇 대기업들과 굴지의 제약회사가 다단계 업계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해였다. 왜 그러면 꼭 대통령 후보가 당시 공약에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개조합도 추범되고 제도권으로 안정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거죠. LG생활건강, CJ, 신세계유통, 애경산업 등의 중견 유통업체와 종근당. 종근당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작년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종근당 그 리웨이가 아니라 실수했습니다. 지금 종근당도 지금 네트워크 업계에 들어와 있고요. 일동제약 등의 제약회사들이 업계 진출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경기 때문에 진출을 포기하거나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었다. 참 요때 2003년도에 이런 대기업들도 확 들어오고 또 나라에서도 막 육성 정책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또 공제조합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랬다라면 현재 이 업계의 매출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라고 뭐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요때 2003년도에 이러한 어떤 불경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뭐 뒤늦게 종문당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그리고 뭐 종문당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들어온 교원 같은 경우도 뭐 더 오름이라는 업체로 이렇게 다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유사나 코리아 그랜드 오프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네요. 유사나가 당시에 조금 또 이슈였던 게 이 바이너리 구조였는데 바이너리에서 약간 또 재미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유사나 같은 경우는 이 바이너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후원수당 그 팀 보너스가 극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극점이 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뭐 트라이앵글 뭐 그런 걸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때 유사나와 렉서스 둘 다 바이너리 구조로 돼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렉서스는 결론은 없어졌습니다. 철수했습니다. 당시 LG생활건강의 한 관계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아직은 대기업들이 다단계 판매 업계에 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뭐 불경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국내의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이 국내에서 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잘못 들어와서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온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기업들이 왜 안 들어오면 사실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타이밍 놓친 이후에도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뭐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로 뭐 직구 시스템, 뭐 알리바바, 뭐 아마존 같은 이런 업체들이 워낙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예전만큼 이렇게 관심 갖고 보는 또 업계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편 소문만 무성했던 대기업의 업계 진출보다 더 큰 이슈는 넥서스와 유사나의 오픈 소식이었다.
두 회사는 2002년 하반기부터 오픈한 멜라루카와 타이티안 노니 인터내셔널 현 모린다 이후 신설법인으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회사들이었다. 2002년도에 멜라루카, 타이티안 노니 오픈했고, 이제 3년도에 유사나, 그리고 렉서스 오픈했고, 지난 당시 매출 20위권 안에, 멜라루카와 타이티안 노니 인터내셔널은 오픈 후 1년이 지난 당시 매출 20위권 안에 진입,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다. 예. 2003년 6월과 7월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던 렉서스와 유사나는 오픈 시기가 비슷한 이유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 이런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속속 지금 오픈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근데 이때 지금 물밑에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아주 거대한 업체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들을 싹 M&A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등장하죠. 매출 순위에. 그거에 대한 얘기 없는데 아마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은 이제 JU 주수도 회장에 의해서 제가 애터미를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JU 같은 약간 편법적인 그런 보상 플랜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 마케팅으로 바이너리로 지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도 답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애터미의 어떤 성장을 보면서 사실 그랬고요. 저는 애터미에 합류하지는 않았고 제2의 포스트 애터미가 될 수 있는 회사를 중에 선택을 했죠. 아직까지도 포스트 애터미 그 외국 기업의 아메이에 이어서 뉴스킨, 허벌라이프, 유니시티 이런 회사들처럼 포스트 애터미가 어떤 회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정도 지나면 또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애터미에 이어서 국내 업체의 빅3, 빅5가 어느 정도 윤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이 낙하산 인사 논란. 이런 단체가 설립됐는데 지금도 말이 많아요.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조합의 이 임직원들을 이제 선정할 때도 이런 공정원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대거 유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이 업계에 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공제조합을 좀 운영해주면 좋겠는데 특판조합의 경우 2003년 당시 3명의 임직원이 공정위 출신이었다. 특판조합. 직판조합 역시 공정위에서 상임 의원직 출신의 임직원을 두고 있었다. 예,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공정위 출신 인사의 업계 진출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는 이들은 공정위 인사의 유입이 업계가 원해서라기보다 억지 떠넘기기 식이기 때문이라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반면 조합의 이사장 자리는 특정 업체의 대표가 맡는 것보다 공정위 인사 등 외부 인사가 맡을 때 잡음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도 있었다. 그건 또 맞는 말이기도 하죠. 다른 특정 업체의 대표가 그 조합의 이사장을, 사실 이 조합 이사장 때문에 처음에 조합을 이렇게 결성할 때 이 주도했던 회사 대표들은 좀 기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 조합사 대표들 중에는 밖으로 표현을 못할 뿐 공정위 인사의 선임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사 대표들, 좀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2003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공정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예. 2003년 10월 9일
공정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 당시 정무위원 소속의 한나라당 김문수 위원은 9월 29일 열린 직판조합 총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나왔던 L씨가 부결된 것은 업계가 공정위 퇴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발한 결과라고 했으며, 김 의원의 보좌관 역시 업계가 원해서 영입한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해 억지 충양격으로 떠맡게 되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이런 부분은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때 2003년부터 이제 시행된 이런 방문 판매법에 의한 부분들이 거의 큰 틀에선 큰 변함이 없고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지금 이 업계의 어떤 제도권적인 부분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 후원수당 총액 제한 35%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가격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3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합법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의 자율성에 좀 더 맡겨주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런 어떤 제도권 바깥에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좀 조치를 취해서 좀 건전한 기업들은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든다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였습니다.